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6페이지 행정법의 분문법원은 그냥 아까 관습법 말씀드렸고, 자, 그 중에서 67페이지 아래에 행정법에도 관습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행정선례법이라는 게 있고, 예, 그 다음에 거기 국세기본법,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뭐 이런 것들이 행정선례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오리지문 뭐 이렇게 해갖고, 우리나라의 성문 행정법상 행정선례법이 있는데, 국세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는 규정되어,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또는 뭐 국세기본법 제18조 3항, 행정절차법 제4조 2항은 행정선례법을 규정한 명문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다 챙겨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갔고 68페이지 보면은 또 민중적 관습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민중적 관습법은 자, 행정선례법은 행정청이 어떤 하나의 행위를 해요. 이게 반복돼서 어느 정도 관행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관행에 어긋나는 행정권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아까 국세기본법하고 행정절차법이 규정되어 있는 거고, 민중적 관습법은 민중사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관습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입법권인데, 그래서 거기 수산업법에는 이렇게 나와. 수산업법에는 민중적 관습법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맞아요. 그렇게 나와. 시험 문제가. 그럼 이 업권이, 자, 입법권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김병만 씨 나오는 게 뭐지? 정거리 법칙, 정법. 정거리 법칙에서 이게 막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 못 가고 우리나라에서 촬영한 거 있잖아요. 그거 막 갯벌 들어가서 막 낙지 잡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그거는 거기에 오랫동안 살고 있던 사람들의 입법권이에요. 그 사람들만 그걸 잡을 수 있는 거야. 조개도 캐고 낙지도 잡고. 우리 같은 사람은 허락받아야 돼요. 거기 어촌계하고 관계행정청에 허락을 받고 거기 들어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막 보면 항상 허락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보셨나 모르겠다, 그렇죠? 그거 없으면 이거 이상한 거 쓰고 들어가서 물고기 막 작살을 못 잡아요. 그건 허가 받은 사람만 잡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기촌이라고 하죠. 내가 어촌으로 기양에서 어촌에 들어서 어부하겠다. 그 어촌계 가입해야 돼요. 그것도 몇 천만 원 들어요. 또 배도 사야 되죠. 배 한 척이 얼마인데. 중고사도 거의 뭐 몇 천일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귀향하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오랫동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정부의 조치 없이도 계속적으로 이제 낙지도 잡고 뭐 조개도 캐고 전복도 따고 미역도 따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게 관습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야. 그 입법권이야. 그걸 수산업법에서 그냥 명문으로 담아놓은 거고요. 아셨죠? 그 정도 개념만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는 넘어가서 판례법 나오죠? 70페이지. 자, 판례법은 아까 인정이 안 된다 그랬고, 알겠죠?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런 거 72페이지에 조리라는 게 나오는데, 앞으로 이 판례를 보다 보면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게 나와요. 좀 이따 볼 건데, 오늘 여기까지 강의할 거거든요. 이것을 조리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정법의 명문으로 성문화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가 판례와 학설이 이걸 인정을 해요. 뭘로? 행정법의 법원으로. 그걸 조리라 불러, 조리. 근데 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다 헌법에 의해서 도출되는 거예요. 헌법에 의해서. 명문은 규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이라는 말은 뭐냐면 행정 작용에 다 적용된다는 거야. 이건 조리야, 조리. 그래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라면 결국 뭘 말하냐면 법률 우위 원칙은 지켜라. 즉 법률 우위 원칙이 위배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법 일반 원칙은 자 이거는 하나의 조리고 이것도 법원이 돼요. 근데 이번에 이것들이 웬만한 거 대부분이 행정기본법에 이제 명문화 시켰어요. 이제 명문으로 행정기본법에 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뭐 신뢰보호 원칙, 뭐 부당결부 금지 원칙, 뭐 이런 것들이 평등 원칙 이런 것들이 행정기본법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군문에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보다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또 출제할 거예요.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내용에서. 알겠죠? 그래서 꼭 기억해서 우리 나중에 또 교훈 마트 이거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이거. 예. 자, 그 정도만 여러분이 지금 잡으시고 개념을. 자, 이제 74페이지에
자, 행정법의 효력이 나와요. 행정법의 효력. 이런 거 행정행위 효력과 행정법의 효력은 다릅니다. 자, 행정법의 효력은 이제 시간적 효력, 그 다음에 이제는 대인적 효력, 그 다음에 지역적 효력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먼저 시간적 효력이 제일 중요해요. 시간적 효력이. 지역적 효력이나 대인적 효력은 별로 안 중요해요. 시간적 효력이 중요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어떤 행정법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이게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이냐, 효력 발생이 언제일 것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헌법, 법률, 그다음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의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본 법률은 자,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게 특별한 규정이에요. 또는 본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한다. 뭐 6개월 후에 시행한다. 그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거야. 그럼 글로 가고 이것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없으면 자,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서예요. 따라서 이건 공포를 안 하잖아요. 공표가 아니야. 공포야. 공포. 공포를 안 하면 효력이 발생 안 해요.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서래요. 이거 이번에 금년도 국무원에도 나왔어요. 이게 자, 헌법부터 규칙까지는 전부 다 묶어갖고 알겠죠?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서를 취하면 돼요. 아, 그건 좀 다르다. 그럼 뭐가 다르냐면 헌법은 규정이 없어요. 이건 여기만 해당하는구나. 이건 규정이 없어요.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헌법은. 헌법은 부칙에다가 반드시 특별 규정을 둘 거예요. 없으니까 규정이. 헌법에도 없고 법률에도 없어요. 보통 이제 봐봐. 법령은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헌법은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 규정을 둘 겁니다. 그래서 본 헌법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그 시행일이 효력 발생일이에요. 시행일이. 자, 시행일 효력 발생일이다. 경과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된다. 이 시행일이. 자, 거기서 그 박스에 있는 게 이제 그 내용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면 거기 그 일본 헌법과 법령에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국민의 권리 제한 찾았어요?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된 법률, 대통령 총력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 경과. 이거 예외죠. 예외죠. 그럼 이게 시험 문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징그럽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국가직과 지방직에서는 징그럽게 많이 나와. 이런 게 이제는 국무원에서도 이제는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법률, 대통령 총령 부령까지만. 그러니까 요거 말고 조례규칙 말고 법률, 법규명령 요것만. 요거는 그것도 뭐야?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직접 관련되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국민이 알 수 있는 기간을 줘란 얘기예요. 예, 이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공파는 이제는 게재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파한다는 것은 국민한테 널리 알린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이나 명령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관보에 게재를 해요. 관보에 게재하는 게 이제는 공포를 하는 거예요. 관보에. 근데 이제 조례와 규칙은 이런 관보라는 거하고 공보라는 게 있거든요. 관보하고 공보가 있는데 이 관보는 중앙행정기관이 발행하는 신문이고요. 공보는 지방정보가 발행하는 신문이에요. 관보와 공보는 달라. 이거는 중앙행정기관이 발행하는 신문이고 이거는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신문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는 조례와 규칙은 이제 공보에다가 게재를 하겠죠. 근데 헌법, 법률, 명령은 전국적으로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지역적 범위가.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알아야 되니까 관보에 게재하는 건데 이 관보는 행안부 장관이 있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것을 관장한다. 이건 잊지 마세요.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도움이 돼요. 다시 한번 관보를 발행하는데 중앙행정기관이 이거를 갖다가 주관하는 장관은 누구다? 행안부 장관이다. 행안부 장관이다. 자, 근데 법률 같은 경우가
법률 같은 경우가 볼래요? 자, 법률안을 먼저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발의한다고 할게. 발의를 해요. 그럼 국회의장한테 넘어와요. 국회의장이 소관,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요. 이건 헌법 내용이야. 그럼 궁금할까? 이건 소관 상임위로 먼저 넘겨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 통과가 나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요. 법사위라고 하는데, 법제사법위원회 넘기고,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의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제 정부로 넘어와서 대통령한테 와서 대통령이 공포권자예요. 법률은.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알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대통령은 이걸 거부할 수 있어요. 의장한테. 이게 법률안 거부권이에요. 거부하면 의장이 다시 일로 넘겨요. 본회의로 바로. 본회의. 300명 전원이 모이는 회의가 본회의예요. 넘겨서 여기서 재의결하잖아요. 그럼 재의결 즉시 법률이 확정되고 이 대통령은 5일 이내에 공포해야 돼요. 만약 5일이 지나잖아요. 그리고 또 공포 안 하잖아요. 그럼 의장이 공포해요. 국회의장이. 자, 그럼 국회의장이 공포할 때 어디다 게재할 거냐, 어디다. 여기다 게재하기는 쪽팔린 거야. 왜? 이거는 행정기관. 여기 입법부잖아. 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이잖아. 이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의장과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대법원장은 동렬이에요. 동렬.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만약에 이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만나는 게 아니라 행정부 수반을 만나면 원탁에서 회의를 해야 돼요. 이렇게 긴 자리에 앉아갖고 여기 대통령 앉아있고 여기 대법원장 앉아있고 여기 의장 갖다 앉힌다고는 이 새끼 또라이야 이거. 원탁에서 해야 돼. 원탁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만난다면. 국가 원수라면 상관없지만 알겠죠? 대등한 관계란 말이야. 그럼 의장이 쪽팔리잖아. 여기다가 하는 게 해주지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쟤는 어디다가, 의장은 어디다가 하지? 국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은 없거든요. 이 공보는 지방정부, 중앙행정기관 두 개밖에 없잖아, 신문이. 그렇죠? 그래서 얘는 서울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2개 이상의 게재를 하면 돼요. 서울에서 발행하는 신문. 그런 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자, 거기 그 나오잖아요. 그 74페이지에 그 아래 보면 원문자 3번에 거기 두 번째 주문은 국회의장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 발행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의 게재함으로써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를 단순하게 암기하면 금방 까먹는다고 이게. 근데 한번 생각해봐. 왜 국회의장은 서울에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까? 이런 건 있고 간부에 게재하는데, 그렇죠? 그 이유가 여기는 입법부잖아. 아니 입법부가 왜 행정부의 신문에다가 이거 실느냐고 쪽팔리게. 그렇죠? 이런 거 실어주지도 않을 거고. 알겠지?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간부 공보에 못 실으니까 서울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다가 게재라 이런 거. 2 이상의 일간신문. 알겠죠? 일간신문. 주간신문 아니에요.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나머지 거기 오른쪽 75페이지에 조례하기 지금 공보가 원칙이고 거기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계속 읽다 보면 저절로 읽게 됩니다. 지금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거기 76페이지하고 77페이지하고 78페이지, 79페이지 거기까지 지역조력 전까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행정법의 효력을 물으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세세한 내용, 암기해야 될 내용과 함께 꼭 묻는 게 뭐냐면 진정 소급 적용과 부진정 소급 적용을 물어요. 이건 작년에 군무원에서도 좀 어렵게 물었어요. 작년 군무원 시험에서 1번 문제도 이게 나왔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자, 내가 어떤 행위를 해요. 이 사이에 법령이 개정이 된 거야. 그럼 법령 그러면 법률과 법규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법령 그러면 법률과 법규명령을 다 법률과 명령 이렇게 생각하면 알겠죠? 개정이 된 거야. 그러면 이 개정된 법률을 이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소급 적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 이제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고 판례가 또 중간에 끼어들어서 판례가 또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처분을 한다고 그랬을 때
이거를 여기는 이제 개정 전이니까 국법이 있겠죠. 국법. 이 법을 적용해서 할 거냐, 개정 법령을 갖다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급적으로 할 수 있냐 이 문제인데, 자, 진정 소급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끝났어. 끝나고 이 상태에서 여기서 법령이 개정이 된 거야. 이랬을 때 이 개정된 이 신법을 여기다가 적용하는 것을 진정 소급적인 거래요. 자, 원칙 인정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왜 안 되냐면, 아니 이걸 인정해버리면 내가 오늘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그럼 국회가 그냥 지 멋대로 법을 개정해갖고 그냥,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1당이 약 180석이야. 우리가 전체가 300석이잖아. 국회는 어떻게 하냐면 300명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출석 과반수가 찬성하면 어떤 법률이든 이게 통과가 돼요. 그러면 야당에서 전원이 오늘 국회 출석 안 해도 180명 전원이 출석하면, 자, 제적 과반수 출석했죠? 이 중에 180명이 찬성을 해버리면, 자, 출석 과반수를 넘었죠? 그럼 어떤 법률이든 마구마구 통과시키는 거야.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진짜 반성해야 돼. 왜? 한 당에 이렇게 과반 의석을 몰아주면 안 되는 거야. A당에다 한 140석, 뭐 B당에다가 뭐 한 100석,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고. 이번에 국민이 큰 실수한 거야, 이번에. 지난 총선 때. 알겠죠? 108석이면 그냥 일당 독재다 봐도 돼요. 우리 정치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갖다가 1점 반정당 그러는데. 그래서 얘네가 봐. 그럼 얼마나 개정해서 하면 우리가 뭐 하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 여기 하이클래스 구몬 학원에서 공부해서 내년에 합격했어. 근데 내년 가을쯤에 법을 개정해서 하이클래스의 구몬 학원에서 공부한 사람 다 불합격 처벌한다 해버린 거야. 그리고 이걸 여러분한테 적용하면 말이 돼, 안 돼?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원칙은 안 되는 거라고 알겠죠? 예외가 인정이 돼요. 요까지만 하세요. 지금 기초인문이니까. 근데 부진정이란 건 뭐냐면요, 아직 사실관계가 끝나지 않은 거야. 봐. 우리가 소득세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과세하거든요. 그럼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소득을 갖다가 내년에 여기서 과세 처분을 내리는 거라고. 이거에다 이걸 적용하는 거라고. 알겠죠? 알겠죠? 근데 이 법 개정이 이때 이루어진 거야. 이때 개정된 거야. 그럼 아직 법률관계가 또는 사실관계가 완성이 안 됐죠? 완성이 안 됐을 때 이것을 적용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부진정 소급 적용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인정돼, 안 돼? 당연히 되죠.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잖아. 알겠죠? 이거는 당연히 이건 당연히 원칙은 인정이 되는데, 자, 예외적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까지만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개념, 진정 소급 적용이 뭐냐, 분여 소급 적용이 뭐냐, 개념 알겠죠? 그러니까 완성된 사실에 소급 적용하는 것을 진정 소급. 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실에 개정 법령을 새롭게 적용하는 것을 부진정 소급 적용. 그럼 부진정 소급 적용은 진정한 의미의 소급 적용은 아닌 거야. 알겠죠? 부진정 소급 적용은 진정한 의미의 소급 적용이 아닌 거라고. 왜? 아직 사실관계가 완성이 안 됐으니까. 진행 중인 거니까. 알겠죠? 그 진행 중인 과정 속에서만 이게 봐봐 개정됐다 그러면 이거 적용하면 되는 거지 뭐. 아직 완성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뭔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게만 자 개념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부진정 소급 입법, 그 다음에 진정 소급 입법, 그 다음에 부진정 소급 입법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법을 만들 때 알겠죠? 과거에 완성된 사실에 적용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이거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에 알겠죠? 않은 사실관계 속에서 법을 개정해서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 입법을 갖다가 이 내용을 갖다 담아도 이거는 상관없는 거 똑같아요. 이것도 원칙 안 돼, 예외 인정. 이것도 원칙 안 돼, 예외 인정. 알겠죠? 여러분 이거 진정 소급 적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뭔지 아세요? 소급 입법이나 소급 적용에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께서 79년 12월 10일 군사 쿠데타 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YS 때 와서 법을 만들어서 소입법을 해갖고 적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갖고 두 분 다 실형을 받았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그 YS하고 DJ 두 대통령께서 합의하셔갖고 지금 영원한 화합 차원에서 사면을 시켜드린 거고요. 사면 됐잖아. 그 두 분 다 알겠죠?
물론 지금 한 분이 아직도 재판부에 왔다 갔다 하시지만,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정의하면 돼. 진정, 부진정. 알겠죠? 개념을 정확히 아시면 돼. 완성된 사실에 적용하는 거, 진정.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에 적용하는 거, 부진정. 하셨죠? 예, 그거만 정확히. 요거. 근데 이게 전부 다다 이 예를 인정하는 게 뭐 때문에 인정하는가? 바로 신뢰보호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가 되고, 이것도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가 되고, 이게 전부 다 이 내용 자체가 다 신뢰 원칙이 다 적용돼. 이것이 이번에 군무원에서 작년에 물었단 말이에요. 뭐라 물었냐면, 진정 소급적인과 달리 부진정 소급적에는 자,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둘 다 적용되는 거예요. 알겠죠? 원칙이 안 되잖아? 알겠죠? 원칙이 안 되잖아? 왜 안 돼서? 아직 사실관계 끝나지 않았으니까. 알겠죠? 근데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이 개인의 신뢰 이익과 공익과를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알겠죠? 공익이 더 크면, 자, 부진정도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공익이, 그러니까 사익보가 더 크면은 이것도 예외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진정은 이거는 소위법이 아니라 소극적인 게 아니라서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걸 갖다가 적용하게 됐을 때 이 개인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신뢰 이익을 너무 크게 침해한다면, 알겠죠? 예, 이럴 때는 적용을 하지 말아라. 그 예외를 판례가 인정한 겁니다. 둘 다 신뢰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80페이지 보면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헌법 불합치 결정. 자, 요거는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지금 기초 입문하는 거야. 여러분한테 지금 법학 지식의 베이스를 깔아드리는 거라고. 자, 헌법재판소가 아까 제가, 이건 헌법기관이에요. 사법부는 아니에요. 사법기관은 맞는데 사법부는 아니에요. 사법부는 바로 법원을 말하는 거, 법원을. 근데 헌법재판소는 이게 독일 헌법을 뺏긴 거야, 알겠죠? 헌법재판소는 영미법계는 없다고 그랬어. 그걸 뺏겨갖고 우리가 하는데, 근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이야, 9명. 이 9명이 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첫째, 위헌 법률을 심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국회가 아무리 법률을 찍어내도 이 9분이 모여갖고 이거 위헌이야 그러면 그날로 이게 무효가 돼요. 그럼 봐, 법률은 누가 만들어? 우리 국민의 대표가 만드는 거라고. 근데 헌재는 누가 임명해? 대통령이 9명을 임명하는 거야. 알겠죠? 아무리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줬어도 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이 국민의 민주적인 정당성이 없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지 같은 제도다. 없애버리고 헌법재판을 대법원에 넘겨라, 이거. 대법원 넘겨라. 일원화시켜라, 일원화시켜. 이게 제 평소 주장이에요. 자, 재판관이 9명이거든요. 이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임명을 해요. 자, 3명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으로 임명을 해요.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임명을 해요. 자, 대법원장 누가 임명하죠? 대통령이 임명해요. 자, 국회에서 여당이 2명 가져가고 야당이 1명 가져가는 거예요. 그 8명이 전부 다 대통령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재판관은요, 이 재판은 6인 이상 찬성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런 구조란 말이야. 이 쓰레기 같은 구조라고, 이게. 근데 이네들이 하는 게 법률도 그냥 마구마구 짓밟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대통령도 탄핵하죠. 탄핵 심판도 여기서 하잖아. 알겠죠? 탄핵 심판도 여기서 해요. 세 번째, 정당도 여기서 해산해요. 야, 9명이 대통령 똘만인 9명이 8명이요. 8명이 우리 국민의 정치적 결사체를 마구마구 해산시켜버린다고.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던 거야. 최초로. 알겠죠? 너무 권한이 막강하지 않아요? 민주적 정당성도 우리가 뽑아준 것도 아닌데, 그렇죠? 거기다가 뭐 권한쟁의는 그렇다고 해요. 권한쟁의 심판도 있고. 그다음 5번째가 헌법소원 심판. 이런 권한이 있어요. 무지막지한 권한. 이 5개의 권한이 있는데. 우리 행정법에서는요,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필요 없어. 이거 필요 없어. 이것도 약간 있는데, 뭐 거의 뭐 필요 없고. 이 2가지가 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행정법에서는 이 2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그 위헌법률 심판은, 자, 이렇게 돼요. 해봐.
이제 재판을 해야 돼요, 현재. 재판하고 있다가, 이걸 재판의 전제성 거라거든요. 자, 재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그럼 여기 재판은 이 사건에다가 법률을 적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법률을. 그죠? 근데 법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법원이, 야, 이거 위헌인 것 같은데, 이 법률? 그러니까 간통죄를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법관이 봤을 때 분명히 간통죄는 이거는 사생활 자유를 너무나 침해하고 행복추구를 침해하고 성적 자유결정을 침해한다 그래갖고 위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법원이 직권으로 헌재에다가 위헌범죄 심판을 제청을 해요. 이걸 제청한다 그래. 제청. 신청하는 거를. 헌재로 달려가서 문 두드리고 이거 재판해 주세요 그러는 거야. 심판해 주세요. 알겠죠? 또는 이 당사자가, 이 재판의 당사자가, 알겠죠? 자, 법원에다가 이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요. 그것을 받아들여 갖고 헌재로 이제 제청할 수 있는 거야. 어쨌든 법원이 이것도 법원이 제청하는 거예요. 법원이. 그러니까 법원만이 헌재에 가서 자, 위헌범죄를 심판해 달라고 제청할 수 있는 거 알겠죠? 이게 위헌범죄 심판인데, 자, 이 가운데 아까 9명 있잖아요. 9명 중에 6명 이상이 위헌 그러면 그날로 법률 조항이 무효가 되는 거야. 그날로.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알겠죠? 9분 중 6명 이상이 위헌이네 하면은 그날로 그 법조항은 무효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당장 무효로 만들어버리면, 이 법은 제도거든요, 제도. 제도 하나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호주 제도가 있었잖아요. 호주 제도에 대해서만 위헌 선언을 했으면 그날 은하 가족 제도가 없어지는 거야. 이러면은 제도에 공백이 생기잖아. 혼란이 생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헌재가 위헌 선언을 안 하고 헌법 불합치다라는 이상한 결정을 만들어냈어요. 법에 근거도 없는, 헌법에 근거도 없는.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같은 말 아니야. 그렇죠? 헌법에 위배된다는 말이나 헌법에 합치하는 같은 말이잖아. 그렇죠? 이런 이상한 결정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땅땅땅 하면 여전히 유효예요. 이건 무효잖아. 그날로. 그렇죠? 근데 이건 유효야. 그래 놓고 날짜를 정해줘요. 헌재가. 이때부터 무효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결정을 불합치 결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왜 그러냐? 법적 안정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 유효 이 기간 동안에 대체입법을 하라는 거야. 국회한테. 입법을 대체해서 새롭게 만들고 언제까지? 요때까지. 그래서 호주에도 불합치 결정하면서 호주를 불합치 결정하면서 07년 12월 31일까지는 유효하고 그 다음부터 무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08년 1월 1일 전에 가족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가족관계 등록부 제도예요. 알겠죠? 지금 호주에도 없어졌잖아, 그렇죠?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게 있죠?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불합치 결정으로 하는 거예요. 불합치 결정. 요거 뭔지 이해되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자, 이 불합치 결정을 했을 때, 그럼 입법자가 대체입법을 하잖아. 이거 봐봐. 이 대체입법을 하면서 소급 적용시킬지 말지는 이거는 입법자 재량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내용밖에 없어요. 그냥 지금 불합치 개념만 설명한 거야. 예.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요. 자, 이제 넘어갑시다. 지역조력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몇 페이지냐면 행정법의 1번 원칙. 오늘 한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법률 요구 원칙이었고, 그다음 아까 진정소급 적용, 분연소급 적용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자, 이제 행정법 1번 원칙은요, 그냥 하나 나온다 보셔야 돼요. 하나 나온다 보셔야 돼요. 자, 거기다가 써요. 행정기본법의 명문으로 규정 이렇게. 그 제목 옆에다가. 그래서 행정기본법을 반드시 찾아볼 것. 행정기본법. 나중에 제가 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는 첫째가 이제 비례 원칙, 비례 원칙. 비례 원칙, 비례 원칙, 비례 원칙, 비례 원칙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제 판례 읽으실 때마다 비례 원칙이 위배된다. 그래서 재량권 일탈남용이다.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탈남용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판례 내용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비례는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과잉금지 원칙이다라고 그러거든요. 자, 과잉 여기다 이제 조치가 이제 생겼던 건데, 자, 행정권이 어떤 행정권을 발동할 때는 과잉된 조치는 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비례 균형을 맞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자, 여러분 그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공법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은 특수한 개인도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거예요. 다수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야. 다수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행정법은 뭐를 목적으로 할까? 공익.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정법은 있을 수 없어요. 알겠죠? 공익. 그럼 공익이 뭐죠? 공익이. 그럼 공익이라는 게 좋은 이익, 정의로운 이익 전혀 아니야. 알겠죠? 공익은 정의와 전혀 관계없어. 알겠죠? 그냥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공익이야. 특정되지 않은 무수히 많은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공익이다 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 공익이 반드시 정의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수가 원하는 이익이 바로 공익입니다.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험한 체제일 수도 있어요. 왜? 다수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수의 판단이 언제나 지혜롭다, 진리다 일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 우리를 벼랑 끝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앞에다 자유를 붙이는 거예요. 아무리 다수가 결정한 거라도 우리의 천부인권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전체주의도 민주주의입니다. 북한도 민주주의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나가죠. 예, 근데 그 민주주의가 반드시 진리만 추구하는 건 아니다. 민주주의는 진리 추구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어요. 어쨌든 그게 공익이란 말이야. 행정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실현한다. 그러면 이 공익 목적을 위해서 어떤 행정권이라는 수단을 갖다가 발동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비례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익 목적이라는 걸 위해서 이 행정권 수단이 너무 과하면, 과잉된 조치라면 이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내용이야. 이게 비례 원칙의 핵심 개념이야. 그래서 거기 우리 그 교재에 어디 있냐면 그 박스 안에 비례 원칙의 맨 맞은부분 대포로 참새를 쏘아서는 아니 된다는 말 나오죠. 그럼 자, 참새 잡는데 대포까지 끌어들일 필요 있어요? 참새 잡을 목적을 갖고, 그렇죠? 대포를 갖고 간다? 왜 핵폭탄 쓰지 그냥?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게 비례 원칙이야. 비례 원칙. 자, 그래서 이 비례 원칙은 이건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예, 헌법적 근거에 보면은 그 아래 법적 근거에 37조 2항 나오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국민의 모든 자유에 걸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물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하나요. 법률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자, 읽으셨나요? 아무 느낌 없죠. 저 대학교 1학년 때 이 조문 보고 뒤집어졌었어요. 법조문을 읽을 때는 이렇게 뭔가 좀 생명력을 불어서 읽어야 돼요. 제가 왜 뒤집어졌냐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 국가안전보장, 공공본의 다 추상적 개념이죠. 공익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게 다 공익이라는 뜻이야. 질서유지, 안전보장, 공공본의 이런 거. 이거에서 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뒤집어진 게 첫째, 모든 자가 들어가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사형제도도 합헌이에요. 이 조항에 따르면. 왜? 어떠한 권리든 법률로 만들기만 하면 제한할 수 있잖아요. 이해됐죠?
근데 이때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한정당이 과반 의석을 초과하고 있을 때는 한정당의 의사가 곧 국민의 의사가 돼버리고 한정당의 이념이 우리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념을 전제하잖아요. 그렇죠? 한정당 이념이 국민 전체 이념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 정당의 법률을 마구마구 찍어내도 우리는 이런 모든 어떤 제도든 어떤 권리든 다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딱 읽는 순간 아, 내가 그동안 독재 국가에 살았구나. 이런 느낌밖에 안 받았어요, 진짜로. 근데 그 뒤에 뭐라 되냐면 자,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뭐 본질적 내용은 이 본질적 내용은 제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 조항이 생명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법률로 우리 자유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어떠한 자유 어떤 권리 제한하더라도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되는 것은 건드리지 마, 제한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해봐.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뭐죠? 신체의 자유의 생명권이에요. 생명이 없는 신체의 자유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생명권을 제한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사형제도 갖고 있죠. 헌법 위반이에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로 뒤집어줬고요. 그 다음에 봐봐. 이것 때문에 제가 한숨을 돌렸는데 헌법학에 보면요. 헌법 맨 마지막 부분이 헌법재판소가 나와요. 헌법학이 한 300~400페이지 되거든요. 헌법 원론이. 맨 나중에 봤더니 아까 했잖아. 아, 이거 지웠네. 헌재 판관님 누구라고요? 9명이라고. 누가 임명한다고? 다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그럼 결국 대통령 의중에 따라서 이 본질적 내용이 정해지는 거죠. 이걸 누가 확인할 거냐고. 헌재가 확인하는 거죠. 헌법 해석은 헌재가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재판관 9명이서 이걸 해석하는 거잖아. 본질적 내용의 침해냐 아니냐. 그렇죠? 그럼 이거 전부 다 이 8분이 만약에 대통령 편이라면 대통령 소속 정당이 어떤 법률을 만들어도 본질적 내용에 침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닙니까? 아, 뭔지 이해되죠? 예, 그래서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조항이 상당히 그래도 행정법에서도 나름 중요한 조항이에요. 비례 원칙을 대표에 적은 거예요. 여기다 왜 비례 원칙이냐? 거의 뭐라 했어요? 필요한 경우 하나라고 돼 있죠? 그 필요한 경우 하나요. 필요한 최소 뭐 이런 말 나오면 다 이거 비례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다음에 여기에는 적필상 이렇게 외워요. 보통 수험생들이. 구체적으로는 자, 적합성의 원칙, 자, 필요성의 원칙, 그 다음에 상당성의 원칙 이렇게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들어요. 비례 원칙에는 적필상 이렇게 보세요. 이 세 가지를 넓은 의미의 비례 원칙 그러고 자, 요거 있죠. 요거를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 그래요. 좁게. 세 개를 다 합하면 넓은 의미의 비례 원칙. 자, 이거는 협의의 비례 원칙. 자, 그러면 적합성은 이 적합성은 뭐냐면 자,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수단이 이 목적達成에 과연 적합한 것이냐? 이거를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이것은 비례 원칙이 어긴 것이고 재량의 일탈 남용에서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적합하냐 안 하냐 이걸 알겠죠? 적합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예, 근데 봐봐. 이 필요성의 원칙은 뭐냐면 여러 개 수단 중에서 가장 최소한 침해, 이 상대방을 최소 침해의 원칙을 지켜라는 얘기야. 가장 침해가 적은 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이 필요성의 원칙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상당성의 원칙은요. 이거는 자, 어떤 행정권을 발동하잖아. 발동하는 게 공익을 목적으로 발동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추구되는 공익과 자,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야. 즉 공익이 클 때만 그런 행정권을 발동하라는 거야. 만약에 공익을 봐봐.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면은 이거는 상당성 원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세 가지는요. 이걸 다 위배돼야지만 비례 원칙이 어긴 거 아니야.
이거를 이렇게 이거 맨 먼저 이것 따지고 그다음 이것 따지고 그다음 이것 따지거든요. 어느 하나라도 입에 대면 비례원칙 전체를 어긴 거예요. 아시겠죠? 어느 하나라도. 근데 그 헌법재판소는 아까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을 따질 때 이 법률이 위헌이냐 합헌이냐 따질 때 하나 더 들어와요. 목적의 정당성까지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번에 군무원에 나왔던 시험 문제가 그 환매권을 봐봐. 환매권이 뭐냐면요. 봐봐. 여러분이 지금 우리 동네에 큰 어떤 행정타운을 건설하는데 국가가. 근데 여기 땅과 집이 있어. 그럼 이거 뺏기거든 국가한테. 이걸 수용당한다 그래요. 그럼 이 땅값과 이 집값을 보상받잖아요. 그 보상을 받았어. 땅값 집값 합해서 예를 들어 한 20억 보상 받았다 그래봐. 근데 이놈의 국가가 이걸 20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이걸 갖다가 안 하네. 사업을 진행 안 하네. 그럼 결국은 10년 지나갖고 사업을 갖다가 처리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이건 내 땅 다시 사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여러분 받은 20억을 국가한테 주고 그 땅과 집을 다시 사올 수 있어요. 그게 환매권이야. 환매권. 근데 환매권 행사는 봐봐. 자, 여러분이 땅을 넘겼잖아. 그 날로부터,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만 행사해야 돼요. 10년이 지나면 환매권 행사를 못 해요. 알겠죠? 이때 그럼 이 10년을, 자, 이 기간을 정한 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었거든요. 이 제안한 게 목적이 정당하냐? 정당하다라고 그랬어요. 이거 물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수단도 적합한 거냐? 환매권을 제한하는 게, 제한하는 것도 이거 적합한 거다. 근데 여기서 깨졌어요. 둘 다 깨졌어요. 그래서 이 조항이 위헌 결정 받아갖고 더 이상 적용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요걸 물었어요, 이번에. 이게 강론 문제라고. 알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배우면은 별거 아니죠. 그렇죠? 별거 아니야. 네, 별거 아니야. 간통죄도 있잖아요. 간통죄도 간통죄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 그랬어요. 헌재가. 사회의 어떤 안녕 질서를 해서 적합하다. 근데 간통을 하게 되면 징역형만 가거든요. 수단이 적합하지가 않다고 했어요. 여기서 깨졌어요. 필요성도 깨졌어요. 이것도 깨졌어요. 세 개 다 깨졌어요. 그래서 간통죄 위헌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알겠죠? 목적은 정당합니다. 예. 이 판례를 물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이제는 어디 보시냐면 91페이지 자 신뢰보호의 원칙. 자, 신뢰보호의 원칙. 여러분 판례 엄청 많죠? 이 판례 여러분 여러분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뭐 문제 풀이나 하든가 뭐 이럴 때 중간중간에 이제 새로운 판례 이런 것도 계속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편하게 기초 입문이니까 그냥 2개월 동안 워밍업 한다. 행정법에 대한 어떤 그 워밍업 한다. 그냥 입문한다 정도만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라고요. 이거 다 뭐 필기할 필요도 없고요.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신뢰보호 원칙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중요한 건 뭐 많이 출제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신뢰보호 원칙. 자, 국민의 신뢰가 보호 가치가 있다면 행정권은 이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 이게 신뢰 보호의 원칙이에요. 자, 대표적인 판례가 이 판례거든요. 이 판례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행정청이 있어요. 그다음에 갑이라는 우리 국민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사업이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 싶은 거야.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처리업을. 그러면 폐기물 처리업을 할 때는요. 땅도 사야 되고요. 공장도 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운반 트럭도 사야 되고요. 그 투하되는 자본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다 준비를 갖춰놨는데 허가를 신청했어. 근데 허가가 거부됐어.
그럼 내가 투하한 자금은 다 날리죠. 날리죠. 그래서 사전에 사전 결정 단계로서 이 갑이 행정처한테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요.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눈 뜨시고. 여러분 공부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를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가 없으면 우리가 재미있는 거 할 때는 안 졸리잖아. 안 피곤하고 그렇죠? 여러분한테 운동장 연병장 한 10바퀴 뛰라고 그래 짜증나잖아 그렇죠? 근데 애인하고 손 붙잡고 10바퀴 돌면서 데이트하라 그래 봐 하나도 안 힘들지. 똑같은 이치잖아 그렇죠? 그래서 재밌다고 생각해야 돼. 재밌다고. 저는 아까 그랬잖아. 저는 아버지 없이 자라갖고 어렸을 때 고안에서 자랐어요. 7살 때까지. 그리고 외할머니가 우리를 데리러 와서 외할머니 손에서 거의 다 컸거든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대전까지 따라오시면서 거의 저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 외할머니가 죽기 전에 저한테 남긴 유언이 있어요. 노루를 피하면 범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외할머니가 입에 달고 사셨단 말씀이야. 노루가 무서워서 피하면 더 큰 범을, 호랑이를 만난대요. 이건 뭐냐면 니한테 닥친 문제는 이 앉은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해결하라는 거야. 피하면 더 큰 게 터진다라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닥친 문제가 공무원 시험이잖아, 그렇죠? 아무리 어려워도 여기서 해결하라고요. 피하고 도망가고 그러지 말고 자꾸 피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졸고 이러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20대 지금 중후반인데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럼 피하고 도망가면 또 못 만드는 거야. 경력이 하나도 없잖아. 경력이. 공식적인 알겠죠? 항상 내가 최고다 잊지 말라고 그랬잖아. 알겠죠? 예, 여러분 마음 무장 단단히 하셔야 돼요. 진짜로. 많이 힘들어요. 공부. 많이 지치고. 이거는 여러분이 공무원을 준비하든 구급 일반 국가 지방직 준비하든 사법고시를 준비하든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든 변리사라든 공인회사 준비하든 수험생 시험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다 어려워 힘들어 알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차라리 2과목 더 하셔갖고 공무원도 보고 내년에 알겠죠? 일반직 지방직이나 국가직도 보시는 게 어떠냐고 말씀드린 게 어차피 다 똑같기 때문에 힘든 게 힘내셔야 돼 알겠죠? 절대 중간에 흔들리고 친구 다 끊어 알겠죠? 스마트폰은 법 찾아보는 거로만 이용해 알겠죠? 개념 찾아보는 것만 해. 친구를 다 끊어버려. 전화번호 바꿔버려 그냥. 바꿔 다 알려주지 마. 저도 이거 아까 저도 엊그제 이거 저거 친구들 만나기 싫어갖고 바꿔버린 거야. 절친한테만 알려줬지. 다 끊어버려. 알겠죠? 그리고 좀 가정사 이런데 경조사 이런 거 참여하지도 마. 무조건 여기. 자 제출합니다. 그러면 얘가 자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이게 통보한단 말이야. 그 적정 통보를 했단 말이야. 이 사업에 자 계획서 보니까 적정하네.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자본을 투하해서 이제 허가를 신청한 거야. 이 사업 봐봐. 이 폐기물 처리업은 허가를 받아야지만 이걸 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신청했는데 여기서 불허가가 내린 거야. 불허가가. 그럼 얘는 그동안 이게 뭐냐고 이게. 이래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면 봐봐. 이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저 적정하네요 라고 적합하네요 하고 통보한 거 이걸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그러는 거야. 공적인 견해 표명. 얘는 이걸 믿고 자본을 투하했어. 알겠죠? 또 얘가 이 계획서 제출할 때 얘가 무슨 봐봐. 사기를 쳤거나 아니 이상하게 위법한 행위를 위법하게 이걸 만들었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럼 얘한테 얘의 이 신뢰가 보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원인이 돼서 이걸 투자했잖아. 이 인과관계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공적인 이 선행 이 조치가 이걸 믿고 얘가 투하한 거니까 이 선행 조치와 이 자본 투하 간에 이 행위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이걸 믿고 허가를 신청했는데 얘가 불허한 게 뭐냐? 청소
업자가 난립한데 너까지 해주면 이거 난립해서 안 된대.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부적정 통보하지. 이걸 이유로 기껏 나중에 적정 통보해놓고 나중에 이 그지 같은 이유 갖고 내가 이거 아이고 들어가면 내가 그동안 땅 산 돈은 뭐고 알겠죠? 자본 탄 거 뭐고 뭐가 되냐고 이럽니까? 따라서 이 불허가는 입법하다. 허가 내줘라. 이게 실러브 원칙이에요. 아셨죠? 이게 실내부 원칙의 가장 일반적인 판례예요. 판례입니다. 예. 자, 이제 실내부 원칙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용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번만 더 쉬었다 할게요. 예.